25문제인데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문항의 내용이 상당히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직 8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서 문제 풀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게 그 좀 깔끔하게 잘 나온 편이어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그 군무원 시험 막 이렇게 그 구급 문제 그 좀 오류 많이 나고 그런 거 보고서 정신이 막 어지럽던 상황에 군무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조금 해봤어요. 자, 9급 시험보다 8급 시험은 좀 먼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6월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워밍업을 조금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8급 문제를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선은 지금 9급을 먼저 풀고 이제 8급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8급 문제도 그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출제 경향을 한번 보죠. 단원별로 출제 경향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 2단원 그 1장, 2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는 20% 출제가 됐고 3, 4, 5장의 비중이 지금 64%야. 그러니까 60% 넘게 이제 3, 4, 5장에서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8급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단원별로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서 가장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3, 4, 5장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출문제 경향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론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좀 특징이죠. 뭐 어느 시험도 예외가 없었어. 어느 시험도 예외가 없이 모든 시험에서 조직이론이 굉장히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거는 이제 그 출제자들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칠 텐데 올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은 조금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국가직 시험 문제 때의 출제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큰 맥락에서 1, 2장 세트로 한 20에서 25%, 그 다음에 3, 4, 5장을 세트로 해가지고 한 60에서 70%이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된다. 나머지는 이제 6, 7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정책평가 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정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가운데서 뭐였어요? 이건 크리밍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크리밍 효과라는 게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선정 효과는 뭐예요? 선정 효과는 내가 실험 대상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 우리 호손 효과를 우리가 선정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회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 회귀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특별하게 그냥 어느 순간에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든 급격하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염 효과는 뭐야? 실험 집단의 행동을 통제 집단이 따라하는 거죠. 흉내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 오염 효과라고 얘기하고, 대표 효과라고 하는 것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의 이제 이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가 어디에다가 내려주는 거야? 하급 지자체장에게 내려주는 게 이제 기관 위임 사무죠. 그래서 비용은 전부 다 어디에서 부담? 위임하고 있는 요 위임청에서, 위임기관에서 얘네들이 예산을 부담한다. 얘네들이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중앙정부의 통제는 뭐가 이루어진다?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예방 차원의 교정까지 심부름시키는 거니까 이거 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시해주는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교정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아니지. 이거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번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는 기관 위임 사무이다. 그랬는데 물론 상하수도 설치 관리, 뭐 지방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중앙정부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소비자 보호나 저축 장려, 이거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된다. 2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 3번. 기관 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 주체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위임 사무는 지자체장이 수임 주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와 단체장이 공동으로 수임 주체가 되는 것 역시 이것도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된다. 지난번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셨으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그냥 일을 하급기관에다 주는 거니까 법령의 근거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4번은 맞는 얘기. 다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 위임 사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는데 기관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안 된다. 없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각의 내용들. 특히 이제 뭐 고유사무나 지방자치 단체 위임 사무나 기관 위임 사무 각각의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봅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였어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국가 재정의 운영을 살펴보는 그러한 재정을 우리가 통합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1번 봅니다.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 회계, 기금, 교육 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통합재정이 형성이 됐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재정만 이루어졌었지만 이제 2004년도부터는 지방재정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지방재정까지 전부 다 통합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 수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009년이 아니라 2004년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리고요. 2번, 통합재정 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그랬는데 자, 국가재정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됐는데 신축성이 제고됐겠어? 이건 신축성 제고가 아니라 예산 통제 강화 방안이죠.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그랬는데 금융성 기금과 사회보장성 기금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성 수지도 이거는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죠. 3번도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4번.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활동 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는 뭐 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냥 전체 월별 재정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월별 재정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통합재정수지는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얘기예요. 4번 그래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는 얘기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한 정부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통합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자정부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전자정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의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약간 여러분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기들이 있어서 자, 보죠. 국회 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들이 그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5년마다. 이게 전자정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1번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2번.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2번의 내용과 1번의 내용은 뭐가 달라요? 이게 국회직 시험 문제라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국회 구조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 국회 안에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구가 3개가 있어.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고, 다음 2번째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고, 그리고 3번째 국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관은 국회 내에 있는 하부 조직이야. 하부 조직의 장들도 전자정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장이야? 국회 내의 사무관장을 총괄하고 있는 국회 사무총장한테
이걸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하부기관이다라고 하는 이해만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려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 아주 그런 것들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얄미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3번. 전자정부 기본계획에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뭐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가 있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전자정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번. 국회 예산처장은 예산정책처겠죠. 민원인이 첨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민원인이 어떤 그 요청들을 했을 때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상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5번이 틀린 내용이겠네.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거는 다른 기출 문제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날걸? 그지? 자, 전자정부법에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전자정부법 2조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데이터, 기술, 보안 같은 이런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가지고 구조화시켜 놓는 거지. 전자정부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최적화시켜 놓은 그러한 체제. 그러니까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준화된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뭐 국가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지역의 전자정보화가 달라질 수 있다.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단순한 거지, 지금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4번에서는 정답이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용어들이 뭐뭐뭐뭐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전자정부법 보면서 확인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자, 1번 봅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 연금 기금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관리 운용한다. 그렇죠.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1번. 다음 2번.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기금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자금들을 모아서 그 자금을 운용해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굴려가지고 이제 돈을 불려서 공무원들 연금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가 기금제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기여제는 뭐야? 본인 부담이 있는 거야. 공무원 본인의 부담과 정부의 보조를 합쳐가지고 연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퇴직 후에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는 액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다음 4번.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 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이게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33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만 23세, 만 24세 미만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정년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기여금을 안 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만 24세 이후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이제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여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 36년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여금을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는데 재직 기간 36년 채우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뭐 나중에 뭐 모르죠. 우리 이제 뭐 정년이 뭐 연장이 되거나 늘어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20대 초반에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기여금은 그냥 응당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한다. 퇴직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연금과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정부가 온전히 부담해서 내는 거지 공무원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5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요거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요거 혹시 답 쓰신 분 있으세요? 나는 이거의 답을 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면 공무원 징계령을 봐야 돼. 공무원 징계령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뭐 군무원 시험도 그렇고 뭐 국가직 지방직 구급 시험에서 공무원 징계령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 이상 앞으로는 조금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문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그랬어. 그러니까 7명의 위원들이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할 때 각각의 의견을 이렇게 내놓은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야. 원래 이 공무원 징계령에서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면 징계위원 5인 이상의 징계위원이 모여야 돼. (5인) 이상의 징계위원이 소집이 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각각의 위원들이 이제 의견을 낼 때 무거운 처벌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무거운 처벌부터 그 처벌을 주도록 한 사람의 인원수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되는 것이 언제냐? 이걸 이제 보는 거지. 자, 지금 보면은 파면, 감봉, 강등, 해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를 봅시다. 자, 위원 A는 파면, 그지? 위원 B는 감봉, 위원 C는 강등, 골고루도 좋다. 야. 위원 D는 해임,
V1 E는 정직, V1 F는 해임, V1 G는 파면. 그러니까 지금 파면이 둘, 해임이 둘, 정직, 강등, 감봉 전부 다 하나씩이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무거운 것부터 세본다고 얘기했죠. 파면이 2명이야. 지금 참석한 인원이 7명이니까 과반수가 안 되죠. 과반수가 안 되지? 그러면 해임으로 넘어가. 해임도 2명이야. 그러면 합치면 4명이지. 그럼 7명이 참여했으니까 과반수가 넘어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야. 나머지는 안 봐. 자, 그러면 파면이나 해임 중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요 지금 결정이 된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립니다. 파면보다는 해임이 가볍지.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은 해임이 정답이야. 해임이 정답. 그러니까 그 공무원 징계령에서 이 처벌을 어떻게 내린다라고 하는 이 룰만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 2번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만약에 이것도 1명이고 이것도 1명이었다. 만약에 1명이고 여기가 2이었다. 여기가 1명이었다. 그럼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엔드라인이 어디로 바뀌어? 정직으로 바뀌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직으로 결정이 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는 파면 둘, 해임 둘이기 때문에 7명 가운데 과반이 넘은 것은 파면과 해임 2개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 해임이 결정된 징계 종류는 해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무원 시험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 이 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의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7번 봅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은 걸 골라라. 1번. 법안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 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자, 이 법안의 적응적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행을 하는 일선 기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명확한 정책 목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엘모어의 전방향적 접근은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과 정책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향적 접근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그랬는데 이 엘모어의 전방향적 접근은 결정자가 결정 결과에 영향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가정하는 내용이 뭐야? 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려는 집행자가 결정자의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자의 의도 파악, 집행자의 결정자 의도 파악이 이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워. 다음 3번.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는 공식적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 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그랬는데
하향식 접근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공식적인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 그지? 공식적인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받지 않는 것은 하향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 방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 2, 3번이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 5번 중에서 나오겠네. 4번 봅니다. 나카무라와 스몰 우드의 정책 집행 모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 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그랬는데, 자, 나카무라와 스몰 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 가운데에서 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이 아니라 관료적 기업가형이었지. 재량적 실험가형은 뭐였어?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되게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해주면 집행자가 그걸 구체화하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수단까지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 같은 방식이 재량적 실험가형인 거고, 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서 결정, 집행 다 하고 나중에 그 결정자는 그냥 사후에 추인하는 정도, 이 정도를 보여주는 게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5번. 엘모어는 통합 모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강구할 때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집행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을 같이 섞어가지고 쓴 그런 모형을 우리가 통합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게요. 정부 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 조직의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1년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렸죠. 자, 옳은 것만 고르래. 1번 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맞는 얘기지. 기억은 맞는 얘기. 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야.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처 가운데서 복수차관이 인정이 되고 있는 부처는 몇 개? 몇 개라 그랬지? 눈 굴리면 안 돼, 이제. 자, 6개예요, 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말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이렇게 4개가 더 있죠? 6개입니다. 다음, 디귿.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맞는 얘기지? 다음, 리을. 각 부 밑에 처를 둔다. 그런데 처는 대부분 어디 있어? 국무총리 밑에 있지. 각 부 밑에 있는 건 처가 아니라 청이죠. 청이야. 그러니까 미음도 틀린 거지. 각 위원회 밑에 청을 둔다. 그랬는데 위원회 밑에 청을 두는 게 아니라 부 밑에 청을 둔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 얘기고 리을, 미음이 틀린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으면 기역, 니은, 디귿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복수 차관 부처가 몇 개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다른 데에서는 보니까는 그 삼중창 나오더라고. 7개, 6개, 5개 막 이렇게 삼중창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굉장히 당황했는데 6개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알아두시고 그 6개의 부처가 어딘지까지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8급 9급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면 아하, 그래. 같은 출제위원이 출제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9급 문제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1번 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인정 안 된다고 아까 그 9급 문제에서 봤잖아. 인정되고 전임자로 활동하려고 하면 이제 휴직 처리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2번.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까 이게 문제가 됐었죠. 다음 3번.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4번.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맞는 얘기. 다음 5번.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다. 5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답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성립이 된 예산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설치하지만 이제 어때? 성립되기 이전에는 수정 예산안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2번도 맞는 얘기. 다음 3번.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교부금, 그러니까 지금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 주는 돈은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대단한 사업들 하는데 이제 돈 부족하면 이렇게 약간 보태주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번이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4, 5번 다 맞는 이야기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모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 다음 5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면 인건비를 월급을 밀리지? 이미 딱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내용 설명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최신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예산제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됐어요. 2019년도부터. 그래서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니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업 제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업 제안을 해서 그 채택이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민이 이제 건의를 하면 그 채택이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디귿.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음 리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지. 이거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리을도 아니야. 그러니까 옳은 것만 골라라 얘기했으면 기역과 니은이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자.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1번.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 그러니까 예산이 배분이 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주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예산 배정이라고 얘기했고, 그지? 자, 중앙관서의 장이 다시 그 중앙관서에 재무 담당관에게 예산 집행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산의 재배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 대표적인 예산 집행의 통제 방안에 해당이 된다.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4년 연속 이 내용이 문제 나왔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번의 내용은 12번의 1번의 내용은 재배정이 아니라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지.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전용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행정과목 간의 융통인 거지.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던 A 비목에 책정이 되어 있던 내용을 B 비목으로 옮기는 거야. 자, 그럼 옮기려면 있어야지 옮길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용할 수 있대.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옮기라는 거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만 가능하다? 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만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말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지. 2번은. 다음 3번.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중축 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들어가는 게
초중등 시설의 신증축 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사업이죠.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 제외 가능합니다. 제외될 수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이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총사업비 관리 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회계년도를 넘어가게 됐을 때 그랬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4번은 맞는 이야기. 다음 5번.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일단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12번에는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13번 봅니다. 베버가 주장했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사실 지금 이거는 그냥 관료제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죠. 자, 기억 봅니다.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맞는 얘기죠. 딱 정해져 있는 객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 니은.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한다. 그런데 법규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 니은은 틀린 내용이죠. 다음, 디귿.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당연하지. 그지? 다음, 리을. 모든 직무 수행과 의사 전달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리을도 맞는 얘기. 미음.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가지 가운데서 니은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맞는 거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전부 다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13번에서는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옳은 것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 개념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정부 실패의 요인 가운데에서 두 번째에 나왔었던 얘기였어요. 두 번째.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손해로 다가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 일을 안 하려고 회피할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내부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내부성. 그래서 지금 14번에는 지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 2, 3, 4, 5번이 전부 다 정부 실패의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조금 봅시다. 비용과 수입의 분리는 뭐야? 비용과 수입의 분리는 늘상 봐도 이제 새롭지 그냥. 자, 비용과 수입의 절연 또는 비용과 수입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른 거야. 다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 비용과 수입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 학원 등록할 때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혜자는 학생이지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인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인 경우에는 학원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하는 부모님의 니즈를 반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인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야 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발생하는 정부 실패라는 거죠. 네. 내부성은 이거는 지금 설명한 내용이 맞는 거고, X 비효율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X 비효율은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이제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그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X 비효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 4번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완전하지가 못해서 그 대안을 계속해서 덧대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책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는 이 같은 상황이 파생적 외부 효과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 봤더니 21개의 정책이 나왔대요.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어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길 건너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막 이제 그거 잡으려고 막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발표된 정책만 21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21개가 나왔다고 1번부터 21개를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발표해 놓은 언론 신문들도 있더라고. 그런 게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분배적 불공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권력의 편제라고 설명을 했었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헛기침만 해도 후루룩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청껏 외쳐도 그냥 귀도 안 뜨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게 이제 분배적 불공평. 그러니까 권력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다. 각각의 정부 실패가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잘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기로 하죠. 자, 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인 조직 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맞는 얘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 중 집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학 모르고 국어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 봐도 딱 이상하잖아. 집권화가 아니라 이건 분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틀린 내용이죠. 다음 3번.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 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 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 열심히 짜게 놨어. 조정을 할 수 있는 일단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정하기가 힘들어. 가짓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해관계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맞는 얘기. 다음 4번.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적응력은 떨어진다. 그렇죠? 맞는 얘기. 다음 5번.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책임관계가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유기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수업하면서 늘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임운영기관이죠. 시험 문제에 나올 거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그랬는데
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지죠. 우리가 그때 왠지 이제 정부 기업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 다음 2번.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운영 규정을 제정할 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당 책임운영기관장이죠. 그 기관장이 자기가 그 해당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짜야지. 그래야 그 운영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3번. 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2년. 최소 2년 계약을 하고 만약에 성과가 좀 뛰어나다라고 하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아니야. 일부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권이나 뭐 예산, 뭐 운영권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의 권한만을 부여받는 거지 전권을 다 부여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 5번.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계급별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공무원의 정원은 이 직급에 상관없이 전부 다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4급 이상 공무원이 대통령령인데 5급 이하가 부령인 거는 이건 너무 좀 차이가 좀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 위로 올리고 쟤는 하나 아래로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 전부 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번 보죠. 평정상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상 착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죠. 연쇄적 착오란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서 범하는 착오이다. 그랬는데 연쇄적 착오, 헤일로 에러, 헤일로 이펙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뭐야? 한 평정 요소의 평정 결과가 다른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우리가 연쇄적 착오라고 이야기한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다. 이 얘기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서 범하는 착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연쇄적 착오가 아니라 선택적 지각의 착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정보 가운데서 일부분만 알아. 일부분만 아는데 그 일부분을 전체라고 판단해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면서 벌어지는 착오들을 우리가 선택적 지각의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막 뭐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부분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리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의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 2번. 일관적 착오란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다른 평정자보다 높거나 낮아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박한 점수를 주거나 후한 점수를 줄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평정자들 가운데서 다 비슷한데 혼자 유독 그냥 점수를 높게 주거나 점수를 낮게 줘가지고 평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착오를 일관적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3번. 유사성의 착오. 유사성의 착오.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왜곡시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그랬는데 유사성의 착오,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상동적 오류라고 이야기하죠. 선입견에 의한 고정관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쟤 서울 출신이야? 쟤는 깍쟁이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성의 착오란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왜곡시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그런데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선입견에 의한 착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왜곡시킬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막 우기려고 하는 이 같은 착오를,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그 고집하려고 일으키는 착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어적 지각의 착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어적 지각의 착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근본적 귀속의 착오란 평정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이다. 그랬는데 이거 자체는 근본적 귀속의 착오가 아니라 이거는 상동적 오류라고. 상동적 오류.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오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근본적 귀속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변동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요건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무리에 있으면 다 그냥 똑같이 보는 그러한 오류를 근본적 귀속의 착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근본적 귀속의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동적 오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이기적 착오란 타인의 실패, 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발생하는 착오이다. 그랬는데 이 이기적 착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거지. 나한테 유리하도록 평가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조금 약간 그냥 쉽게 말해서 좀 폄하하고 나는 좀 잘 됐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는 뭐 운이 좋았나 보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았고 뭐 그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거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나 보다. 상황적인 상황에다가 이렇게 귀인하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에 내가 성공을 했으면 운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러니까 타인의 실패 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인 요인은 과소평가가 아니라 과대평가하는 거죠. 개인적인 요인은 과소평가하는 거야. 타인의 실패의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거꾸로 하는 거지. 이런 착오가 이제 이기적 착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대로 써놨기 때문에 지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오류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자, 다음 18번 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오류가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를 좀 봅시다. 자, 보기 봅니다.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 문화를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중차원적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 문화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 대 외부, 그리고 통제성 대 유연성을 기준으로 인간관계 모형, 개방체제 모형, 내부 과정 모형, 그리고 합리적 목표 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퀸과 브로우의 모형에서 나오죠. 이 얘기는. 그게 이제 뭐였어? 경쟁가치 모형입니다. 경쟁가치 모형.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각각의 내용들이 내부 대 외부, 통제성이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십자 모형으로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에서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도식화해가지고 보여주면 그러고 아는데 그걸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도식화된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갈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 갈등은 해결 과정에서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이지만 기만 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늘 강조 드리고 있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달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직원 간의 소통 기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해를 조금 풀어야 인간관계상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직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 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직무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충돌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는 거. 아까 우리 구급 문제 풀 때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이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가치관이나 규범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나는 거야? 자원이 넉넉하면 갈등 안 생겨. 부족한 걸 서로 차지하려고 경합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의 자원이 늘어나게 되면 있을 갈등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돈 많으면 날싸움도 안 나. 그냥 맨날 그냥 없는 돈에 막 그냥 아이고 내가 뒤움박 팔자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것들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원이 늘어나게 되면 갈등 안 생깁니다.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자,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가 이렇게 해! 라고 가운데에서 쉽게 말해서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위에서 내렸으니까 그대로 따르기는 하겠지.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 업무는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성원들 간에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냥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 다음, 상호 타협. 이거는 당사자들 간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직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조직의 자원 증대나 상호 타협. 이건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가 명령을 하거나 중재를 하는 것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같은 그 갈등 조정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정 기구에서 중재안을 냈을 때 당사자들이 싫어! 그러면은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게 이제 뭐 문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맞는 거지. 왜? 갈등은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사자 중심의 해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무시하고 야, 다 닥쳐. 너네 내 말 따라해. 이렇게 탁탁탁탁 재단해가지고 쫙 정리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직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다. 직무는 처리가 될 수는 있어도 갈등이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 4번. 과정 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 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갈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선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죠. 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 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사혁신처의 예규를 이제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탄력 근무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탄력 근무제.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유연 근무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연 근무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간 선택제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로 나눠져.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근무제라는 건 자기 근무 시간을 정하는 거지. 근무 시간을 정하는 거라 보통 이제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이 근무 시간을 정하는 제도가 되겠고, 탄력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야? 똑같은 시간을 일해.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나는 뭐 보통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데 9 to 6 하는데 나는 7 to 4 할래. 7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에 퇴근할 거야.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우리가 탄력 근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탄력 근무제의 내용에는 이제 앞서 얘기한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형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야. 집약 근무형. 그리고 언제 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나는 주 3일만 일할래. 대신에 하루에 일할 때 근무 시간이 왕창 있는 거지. 10시간 동안 나는 나흘 일해서 40시간 채울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재량 근무형이. 그리고 근무 시간 선택형. 요게 이제 탄력 근무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에 이제 재택근무형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재택근무형은요, 유연근무제가 아닌 원격근무제에 속해. 또 이 원격근무제는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택근무형, 집에서 근무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급여는 주어지지만 무슨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요즘에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스마트 워크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워크형이라고 하는 건
사무실에 안 나가도 돼. 집도 아니야. 대신에 내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죠. 커피숍에서 일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 뭐 그 공유 오피스 같은 데들 많잖아. 그런 데서 이제 노트북 하나 딱 켜놓고 일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스마트 워크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워크형은 원격 근무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형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에 들어가지 않아. 탄력근무제에 안 들어가는 건 물론 이려니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번에서는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근무제들이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하죠.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정부 간 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 간 관계 이론은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라이트의 이론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 라이트의 이론 중 중첩 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이 같은 형태의 운영을 우리가 중첩 권위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하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던사이어의 이론 중 하향식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형을 말한다. 유형을 말한다. 하향식 모형이니까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엘코크의 이론 중 동반자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런데 동반자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감독이나 지원 하에서 국가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독립된 상태에서 각기 독립이 된 상태에서 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형이 이제 동반자 모형인 거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감독이나 지원 하에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3번이 틀린 내용 같아요. 다음 4번. 윌답스키의 이론 중 갈등 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맞는 이야기고. 무라마츠 미치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 모형과 수평적 경쟁 모형으로 나눈다. 그런데 일본의 지방정부의 이 구성 형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직적 통제 모형과 수평적 경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 경쟁해야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군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국주의의 그 수직적인 이 개념들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직적인 통제 모형과 수평적 경제 모형이 서로 고루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형태라고만 보면 돼. 뭐 다른 나라에 뭐 영향이 되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 지네들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보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요것도 문제 아주 얄딱구리합니다. 이거 봐야 돼. 자, 1번.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제 위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위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이제 위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향적인 업무 이전이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넘기는 거지. 야, 이거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게 위임인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을 하는 거지. 그럼 이 둘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야.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그냥 이거는 위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 거지. 그럼 대등한 관계에서의 관계 속에 업무 이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위탁이라고 얘기해요. 위탁. 이거는 위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위탁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야. 위임과 위탁의 차이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이게 무슨 행정학 문제야, 이게 국어 문제지 이게. 자, 그런 사소한 어떤 단어 하나도 상당히 조금 잘 봐야 된다는 거죠. 2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 그 교재에서 지방자치단체 전국협의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었지.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의 입장을 중앙정부에다가 내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단체가 이 지방자치단체 전국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의 입장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볼 수 있고요.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처리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왜 그래? 이 조합 자체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시행하는 정부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책 평가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평가, 합동 평가, 자체 평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제도의 운영 실태 확인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다음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 시 반영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지? 다음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죠? 다음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체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 다음,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어떤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좀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 봅시다. 1번. 정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 예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본예산은, 그러니까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당초 예산은 언제 나오는 거야? 당초 예산은. 이거는 일단 만약에 예산 아닐 경우에 당초 예산이나 당초 예산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당초라는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일단 수정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추가 경정 예산이 나왔을 때 이 수정 예산안이나 추가 경정 예산과 비교해서 원래 맨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면 최초의 예산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최초의 예산을 우리가 당초 예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결정이 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본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추가 경정 예산이 있으면 그 합쳐진 내용들을 이제 본 예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확정이 된 최초의 예산을 본 예산 혹은 당초 예산이라고 한다. 본 예산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게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본 예산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맞겠습니다. 다음 2번.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뭐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예산 불성립 시에 어떠한 제도들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 예산에 흡수된다 그랬는데, 잠정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 불성립 시 이루어졌었던 뭐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전부 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본 예산에 흡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잠정예산에만 한정이 된 얘기가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4번. 적자 예산으로 인한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 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 고정되지 않고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도록 편성이 되는 예산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꾸어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다음 5번. 수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 예산의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그랬는데, 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수정이 된 예산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수정 예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의결 전에 수정이 되는 거고,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결 후에 수정이 되는 거다. 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재무행정론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딱 쉽게 말해서 그 각이 딱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해놓고 나면 바뀌기가 쉽지 않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25번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이게 다 지금 법령의 내용들이거든. 한 번씩만 딱 봤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1번 보죠. 국회 사무총장은 예산 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요구서를 보내는 마감 시한이 매년 5월 말일까지죠. 그러니까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포를 하면 이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성해가지고 5월 31일까지 이제 예산 요구서를 내는 거지. 2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 좀 늘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국회 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자꾸 국회 사무총장이 나오는 거는 이 시험이 국회직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뭘로 이해하면 돼? 중앙관서의 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기한은 언제야?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썼어요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 계산을 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야. 한 달 안에 1년 쓴 거를 전부 다 정리해라. 이거 너무 좀 가혹하지. 2달은 줘야죠.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4번.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설명서, 예산 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 단가, 국유재산 특례 지출 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 다음,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출납 사무는 2월 10일까지 완결이 되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회직 8급 문제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죠? 어려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막 깊이 있는 지식을 물어봤던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응용력을 조금 물어보는 그런 차원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문제들도 이런 차원으로 좀 문제들이 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 이런 참신함이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에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국회직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